오늘 진행할 얘기는 리비도는 자유에너지의 꿈을 꾸는가? 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온 신경정신분석학 입문 공개 세미나입니다. 어, 그래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끔 좀 허용을 했고, 누구나 편하게 듣고 편하게 질의응답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리비도는 자유에너지의 꿈을 꾸는가는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아, 뭐 그런 소설의 제목 있잖아요. 그거에서 좀 패러디한 거. 사실 그거 안 읽었어요. 대충 내용만 알아요. 패러디는 했지만. 그러니까, 리비도는 프로이트의 용어고, 자유에너지는, 아, 차차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프리스턴과 같은, 능동추론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쓰는 그런 용어인데, 통계나 연력학이나 정보 이론을 쓰는 에너지 용어인데, 그 리비도를 자유에너지라는 정보 철학적인 혹은 그 능동추론 관점에서의 용어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환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신경학적인 용어로, 인지신경과학적인 용어로 환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포부를 담고 어, 이 책을 쓴 사람이 마크 손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해왔는지, 바람책방 모임에서 어떤 내용을 해왔냐면은, 프로이트 패러다임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이트 사유의 핵심을 따라가면서 정신분석의 기초를 다져왔고, 락강은 정신분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를 통해서 락강의 언어로 무의식과 욕망의 구조를 좀 살펴봤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정신분석을 현대 신경과학의 언어로 다시 사유하고자 노력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이번 세미나는 프로이트 이후 정신분석 또는 철학의 질문들을 뇌, 감정, 의식의 관점에서 여는 신경정신분석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총 6차시의 시간 동안 이 책을 다 끝내진 못할 거야. 아마 한 4주차 정도 더 할 수도 있는데, 이 책이 워낙에 다루는 영역이 방대하고 어, 조금 난이도가 있는 책이어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어, 학생으로 치면 방학 끝나기 전까지는 좀 다룰 생각인데, 그래서 그동안 뭘 다룰 예정이냐? 느낌은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는가? 여기에 이어서 느낌과 긴밀한 접점이 있는 의식은 왜, 그리고 어떻게 등장했는가? 그리고 느낌과 의식은 예측 오류를 통해서 어떻게 설명되는가? 마크 솜즈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정설이라고 얘기할 순 없겠지만,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신경과학의 언어로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 6주차 세미나를 함께 한다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도 마크 솜즈는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차근차근 다른 사람들한테 좀 설명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충 이런 거야 정도까지. 음.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뭐냐면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간략한 인지과학의 역사를 아주 아주 빠르게, 사실 한 학기 내내 해도 모자른 그 인지과학의 역사지만, 심리철학을 포함한 인지과학의 역사지만 아주 아주 간략하게 빠르게 달려갈 겁니다. 두 번째로 꿈의 기능은 소망 충족, wish fulfillment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의 명제를 재고찰할 생각입니다. 앨런 홉슨이라고 하는 프로이트, 반 프로이트, 안티 프로이트 학파를 이끄는 신경과학자와 이 책의 저자인 솜즈와의 대결을 좀 흥미진진하게 살펴볼 거고, 결론적으로는 순식간에 신경과학계가 프로이트에게 사과해야 함이 자명해졌다는 사실을 살펴볼 겁니다. 근데 간단하다고 하지만 인지과학의 역사는 펼쳐보면 대충 이래요. 대충 이런데 아주 아주 간단한 세 가지 응답만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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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은 연구와 다방면의 아, 탐구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느낌과 같은, 필링과 같은 의식의 내용은 도외시되었다는 판단을 막스홈즈가 내렸고, 그래서 프로이트에게 다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장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2장이라기보다 파트 2, 1장의 파트 2, 제가 나눈 파트 2, 꿈의 해석에 대한 내용을 다시 재고찰하는 파트 2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커다란 틀을 먼저 이 목차를 좀 보시면은 이해를 하시면 제가 하려는 얘기가 조금 더 큰 틀에서 잡힐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 목차를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이번 차시 오늘 좀 얘기해 드릴 거는 챕터 1, 1장 꿈의 물질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꿈이 어떻게 물질적인 영역에서 설명이 가능한지, 그리고 프로이트와는 어떻게 양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책의 1장은 그리고 서문도 그렇고 1장도 그렇고 저자의 개인적인 어린 시절의 역사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됐냐? 저자는 왜 의사가 됐고 왜 정신분석을 시작하게 됐고 왜 신경학을 좀 전공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어린 시절의 몇 가지 이야기들 좀 펼쳐내는데 한번 좀 이거는 좀 읽어볼게요. 1965년 내가 4살이던 어느 날 부모님은 여느 때처럼 코모란트 요트클럽에서 요트를 타고 계셨고 나는 6살이던 형과 함께 회관에서 놀고 있었다. 이른 아침에 안개가 햇살로 거친 상태였다. 나는 3층짜리 회관의 시원한 내부에서 해변으로 내려가 돌아다녔다. 더위 속에서 바다를 거닐며 반짝거리는 작은 물고기들이 내 발 주위에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을 즈음 형이 친구 몇몇과 함께 건물 뒤편에서 지붕 위로 기어 올랐다. 여기로 기어 오른 거죠. 기어 올랐던 거죠. 여기 코모란트 야트 클럽. 제가 챗GPT로 이미지 생성한. 여기 위로 올랐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끊겼고 이 저자, 내가 기억하는 것은, 막손즈가 기억하는 것은 세 가지 단편적인 인상뿐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첫째, 수박 같은 것이 끼어지는 소리. 둘째, 다리가 아프다며 울면서 땅바닥에 누워있는 형의 모습. 셋째, 부모님이 형을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한 동안 숙모님이 나와서 여동생을 맡아주겠다고 말하는 장면. 이 단편적인 인상들 뿐이었는데, 다리가 아프다는 대목은 분명 내 마음이 지어낸 것, 즉, 작화증이 분명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작화증이 뭐냐면 말을 만들어내는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들 작자의 이야기 화자, 이런 거죠. 의무 기록에는 형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힌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말이다. 좀 뭔가 모순된 걸 좀 보니까, 뭔가 작화증이 아닐까. 뭐 이 작화증이 보고 말고는 중요하진 않지만, 이후에 이제 2장이나 3장쯤에 작화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유두체가 성인의 경우에는 후천적으로 어떻게 생성되냐? 많은 음주를 통해서 노- 유두체란 뇌의 부위가 있는데 거기가 좀 손상됐을 때도 잡화증이 좀 생기기도 하니까 술을 좀 적당히 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새해 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술 적당히 드시고 그래서 형은 거기 있었지만 없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나온 표현이 프로이트가 얘기한 운하임리히를 염두에 둔 거죠. 운하임리 영어로 번역했을 때 언캐니라고 얘기를 하는 저와 세미나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좀 익숙한 용어일 거예요. 언캐니라는 용어가. 그래서 왜 언캐니 하냐? 운하임리 하냐? 사고 이후 골절된 두개골을 보호하기 위한 헬멧을 써야 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형은 외견상 아무것도 달라진 점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으로서 형은 완전히 변해 있었는데 이 경험을 떠올릴 때 내 안에서 떠오른 느낌을 표현하는 적당한 독일어 단어가 있었다. 어. Unheimlichkeit. Unheimlichkeit.
그러니까 운하임리가 형용사형이라면 이게 좀 명사형인 거죠. 두려운 낯선. 친밀하면서 동시에 낯선. 그런 거죠.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걸 자세히 얘기하는 그 책은 아니지만 하임이 독일어로 집이란 뜻이에요. 그 초코하임, 화이트하임 과자 드셔본 분 계실 거예요. 하임이 그래서 초코의 집, 화이트의 집이라는 뜻인 거죠.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면. 하임리히가 집 같은, 그 집같이 친밀한, 어, 홈리, 이런 거죠. 홈리니스, 이런 건데, 근데 집같이 친밀한데 동시에 또 낯선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게 운하임리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섬뜩한 거. 형이랑 생김새는 다 똑같고 동일한데 뭔가 낯설고 이상한 섬뜩한 느낌이 들어. 우리가 치매 환자를 볼 때,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친밀하게 지냈던 치매 환자를 봤을 때, 몇십 년 동안 가깝게 지낸 사람이 치매 진단을 받고 급격하게 달라진 모습을 볼 때, 그런 친밀하면서 동시에 낯선 섬뜩한 느낌을 갖기도 하죠. 그런 게 운하임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운하임리한 감정을 받는데 왜 운하임리한 감정을 받냐? 한동안 형은 대변조차 서툴렀어요. 좀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거는 형이 생각하는 방식이 이전과 달라 보였다. 다이아몬드 채굴 놀이는 한편으로 왼쪽에서 봤을 때 다이아몬드 채굴 놀이 같은 어떤 소꿉 놀이를 했나 봐요. 그런 채굴 놀이는 소꿉 놀이는 이제 단순한 구멍 파기 놀이로 오른쪽처럼 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이 놀이를 통해서 상상적이고 상징적인 측면들을 나눴던 그 순간들은 이제 형한테 의사소통으로서 전달되지 못한 거예요. 형은 더 이상 형이 아니었던 거죠. 형은 거기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형은 거기에 없게 된 거죠. 어, 놀이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 여기 말한 놀이, 상상적이고 상징적인 측면들을 나누게 되는 놀이의 중요한 측면들. 이거는 아마 5장에서 느낌의 기원에 대해서 다룰 때, 어, 좀 더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형은 거기 있었지만 없었다. 으스스한 느낌을 느끼게 된 거죠.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이 손즈, 진짜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형과의 일화. 형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변할 수가 있구나. 겉모습은 똑같은데 아예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구나. 뇌 손상이 어, 몇 가지 심하게 겪은 걸로 인해서 갑자기 사람이 확 달라질 수가 있구나라는 일화를 겪으면서 한동안 되게 우울했대요. 아침에 등교할 때 신발에 힘조차 짜내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만약에 인간이 뇌 기능에 좌우된 존재라면 뇌가 죽었을 때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되는 걸까? 영혼이라는 게 과연 있는 걸까?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면 형이 신체 장기로 환원될 수 있는 뇌로 환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자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럼 나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뇌가 썩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뭐 내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과학자로서 이 일에 대해서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한평생을 보냈다고 막스무즈는 이야기를 해요. 경력 전부를 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게 된 거죠. 저도 따지고 보면은 사실 이런 문제에 관심이 생겨서 철학을 시작하게 됐고 심리학, 신경과학을 좀 시작하게 된 게 아닐까, 인지과학을 시작하게 된 걸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의식을 이해하고 싶었던 게 막숨즈의 욕망이었어요. 의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의식의 기원이란 무엇인가? 뇌가 없어지면 의식도 과연 없어지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룰 거
인지과학의 역사를 다룰 때 첫 번째 파트가 간략한 인지과학의 역사잖아요. 인지과학의 역사를 다룰 때 솜즈가 초점을 맞추고자 한 두 가지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심신 문제와 타자의 마음 문제죠. 쉽게 말해서 심신 문제는 물리적인 뇌는 어떻게 현상적 경험을 불러일으키는가. 물리적인 거 따로 있고, 그러면 그 물리적인 게 심리적인 우리의 지금 제가 말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제가 흔드는 손도 보일 것이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제 모습도 보일 것이고 이런 생생한 감각질의 체험을 내가 만들어내는 걸 텐데 현대 인지과학의 연구에 따르면 그럼 어떻게 불러일으키는 건데 어, 물리적인 것 따로 심리적인 것 따로라면 그게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거야? 그리고 의식이란 비물리적인 것이 내 의식이 그러면 어떻게 물리적인 신체를 조절하는가? 그런 심식 문제, 마음과 몸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타자의 마음 문제. 마음이 주관적인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오로지 여러분 자신의 마음만 관찰 가능할 텐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 생물 혹은 기계가 마음을 지녔는지 어떻게 아는가? 이런 두 가지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좀 더,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앞서서, 책 제목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책 제목이 뭐예요? 더 히든 스프링이잖아요. 의식의 샘을, 의식에 숨겨진 샘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의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숨겨진 의식의 샘을 찾아서. 라고 하는데, 어, 이런 문제를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의식의 The Hard Problem of Consciousness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는 용어는 대중화시킨 사람, 그 용어를 대중화시킨 철학자는 데이비드 차머스예요. 찰머스. How do you explain consciousness? 거의 뭐 37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테드 영상인데 2014년에 업로드된 영상이죠. 이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심 있으시면은 이 영상을 좀 참고해 보셔도 좋겠고 370만 명이나 좀 보일 정도로 찾아서 보일 정도로 굳이 테드 이거 유튜브 조회수가 아니라 테드 영상 조회수예요. 굳이 찾아서 볼 정도로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의식이란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의식이 어려운 문제란 도대체 뭔데? 이러한 것들 더 hard problem of consciousness 어떻게 우리 물리적인 뇌가 우리의 의식적인 경험을 뭔가를 좀 제공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해서 감응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왜 느끼는가? 퀄리아란 무엇인가? 이거는 이따가 다음 시간에 다음에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이란 무엇인가? 주관적인 체험이란 무엇인가? 이것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통합적인 이론이 있는가? 가능한가? 우리 그리고 주체의 변화에 대해서 어, 자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 자체가, 어, 당신 의식 자체가 당신일 텐데, 그만큼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의식을 어느 정도라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의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인지과학의 역사가 좀 발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물론 암흑기도 있었고, 아예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더 연구를 해봤자 모를 수도 있는 영역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몰랐던 것보단 아는 게 훨씬 더 몰랐을 때보다는 알게 된 것들도 상당히 좀 많게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에 앞서서, 솜즈가 이런 의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이거 서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의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어떤 학자와 어떤 이론을 주로 참조하기로 했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고 좀 이야기를 할게요. 대표적으로는 먼저 그 느낌이 뭔지,
느낌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느낌의 기원이 뭔지,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선례로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야크 팡세프예요. 야크 팡셉의 Affective Neuroscience라고 하는 교과서가 있어요. 정동신경과학이라고 번역되고 정서신경과학이라고 번역되고 하는데 이 사람의 Affective Neuroscience를 중점으로 근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항상성 기반 느낌이라는 거를 설명하는 다마지오의 입장을 토대로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하나의 통합적인 이론으로 엮을 수 있냐면은 프리 에너지 프린서플이라고 하는 자유 에너지 원리라고 하는 프리스턴의 능동 추론 관점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엮을 수 있으리라고 솜즈는 이 프리스턴과 협업도 하고 공동 연구도 하면서 여러 논문, 여러 저서들, 여러 주장들을 펼쳐냅니다. 이게 도대체 뭔데?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 차차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거예요. 정동신경과학과 느낌에 대해서는 4장, 5장, 6장에서 주로 알아볼 거고요. 자유에너지 원리에 대해서는 7장, 아예 그 챕터 제목이 자유에너지 원리죠. 그때 중점적으로 깊이 탐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책은, 대표적인 책은 이런 책들이 있죠. Objective Neuroscience라고 하는 아까 약 방셉이 썼던 이 교과서가 있고요.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유명 저서로는 최근에 번역된 저서인데 자아가 마음에 오다. 우리 책의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저서들이 있지만 이 책을 대표 저서로 좀 꼽았고요. Self Comes to Mind라고 하는 책이에요. 의식하는 뇌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이거는 뭐 프리스턴의 책은 아니지만 Being You, 내가 된다는 것이라는 책 제목인데 프리 에너지 프린서플을 굉장히 자유에너지 원리를 굉장히 이건 사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사기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쉽고 친절하게 교양 수준으로 설명을 잘 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관심이 있다면 굳이 이 셋 중에 하나만 추천한다면 저는 내가 된다는 것 하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병행해서 이 의식은 어디에서 오는가와 병행해서 혹시 읽고 싶다면 자, 그래서 솜즈의 목적은 뭐냐면 느낌이 필링이 자연계 일부임을 어떤 뭐 초월적인 영혼의 현상이라거나 초월적인 뭐 신이 내게 내려주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어떤 관념적인 철학으로 뭐 설명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자연계 일부임, 자연계 일부임을 여타의 자연현상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음을 그리고 사물의 인과적 매트릭스 속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신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의식은 결국에는 느낌에 관한 것이고 느낌이란 건 결국에 자연계 일부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거죠. 느낌은 당신이 우리들이 삶에서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못하고 있는지에 관한 지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측 오류랑 관련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들은 예측 오류와 느낌을 토대로 좀 연결지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의식은 더 나은 행동을 하게끔 돕기 위해 존재하고 진화해 온 거다라고 솜즈는 생각을 한 거죠. 결국 의식은 인간과 물고기가 공유하는 뇌 부위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전두엽 피질, 전전두 피질, 전뇌 부위 그런 부위가 아니라 아주 깊은 뇌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고기까지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깊은 뇌 부위에서. 그리고 의식의 지능과 혼동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통증이 어떤 건지 우리가 반성하지 못하더라도 통증을 느끼는 개체가 있으리라는 거는 분명 가능하죠.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전제로 진행을 합니다. 모든 포유류는 고통, 공포, 공황, 슬픔 및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를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5장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솜즈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이트가 마음에 대한 과학에 남겨놓고 떠났던 근간, 인지보다 느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근간 위에서, 무의식적인 근간 위에서 어, 프로이트의 용어를 신경학적인 언어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가 이 책의 두 번째 근본적 화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엔 프로이트가 1895년에 남긴 작품이 있거든요. 과학적 심리학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적 심리학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 어, 어, 자유에너지 이야기를 해요. 리비도를 자유에너지 관점에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가설을 제시를 하거든요. 어. 근데 약간 미완성에 그쳐요. 어. 내가 이 책을 썼는데 누구 플리스한테 편지를 보내요. 이 책에 쓴 내용들을. 플리스 제발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내용 별로인 것 같아. 허접인 것 같아. 진짜 창피해. 그냥 없애버려. 태워버려. 찢어버려. 이렇게 했는데 플리스는 안 태웠어. 안 태웠고 제거하지 않았고 이걸 잘 보존해서 언제 발굴이 됐냐? 이게 프로이트가 창피해서 이거 하지 마. 이거 세상에 드러내지 마라고 했는데 이거 1950년에서야 꽤 주목을 받아요. 이런 게 있었어, 프로이트 책 중에? 프로이트가 굉장히 신경학적인 그 약간 좀 돌팔이 의사 같은 그 정신분석학자가 이런 신경학적인 접근을 했어? 라고 한 작품이 1950년에 꽤 주목을 받고 아마 그 즈음에 영어로도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프로이트가 썼던 처음에 제기했던 이 과학적 심리학을 위한 프로젝트를 자유에너지 원리, 프리스턴과 협업하면서 능동추론과 자유에너지 원리로 다시 통합하고 재해석하고 어, 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대과업을 세우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의 과업을 다시 완수하게끔 하는 거죠. 지금 시대에 있어서. 물론 프로이트가 저지른 많은 실수를 다 눈 감거나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프로이트 역시 의식을 데네피질의 기능으로 믿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다시 의식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접근법을 취할 건지 솜즈가 어떤 접근법을 취할 건지 간단하게 언급을 했고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뚜렷하게 얘기를 했고 다시 간략한 인지과학의 역사로 돌아올게요. 이 심신 문제와 타자의 마음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인지과학의 역사가 20세기 인지과학의 역사가 가져왔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어. 자, 심신 문제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이고 이거 내가 할 때는 이렇게 안 되는데. 충분적 자, 그 심신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아주 러프하게만 얘기하자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어요. 진짜 아주 거칠게 분류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원론하고 이론론이 나뉘어질 수가 있겠죠. 이원론은 뭐냐면 영혼이 있어, 영혼. 영혼이 있고 그것과 구별된 육체가 따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원론이죠.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그리고 뭐 우리가 본능적으로도 영혼과 육체가 나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발달 심리학적으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근데 현대 인지과학의 역사에 따르면 이 이원론은 신통치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하고 육체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데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런 설명력이 없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건 좀 제거합니다. 이거는 배제해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론론의 관점을 채택할 건데 오직 마음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유심론의 관점은 폐기합니다. 오직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뭐 유식불교라거나 아니면 뭐 버클리의 유심론이라거나 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은 좀 폐기하게 될 거예요. 멘탈리즘.
마음밖에 없다. 물질 같은 거 세상에 없어. 물질처럼 보이는 것도 다 마음이 만들어낸 거야. 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관점. 어, 그러면 저기, 뭐, 63빌딩에서 뛰어내려왔다고 마음이 만들어낸 거니까. 안 다치려고 마음 먹어봐. 이런 식으로도, 어, 유물론자들이 좀 비꼬긴 하죠. 유심론은 그래서 좀 폐기하고요. 우린 물리주의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물리주의.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은 적어도 마음에 관한 세계관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입자와 그 상호작용이 마음을 만들어낸 것이다. 물리적인 입자와 그 상호작용만이 마음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물리주의의 입장이 있겠고, 그리고 이후에 조금 이따가 설명할 기능주의의 입장을 보통은 인지과에서 주류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솜즈는 기능주의를 아예 배제하거나 거부하진 않아요. 그러나 기능주의가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식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기능주의만으로 의식을 다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지. 기능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오늘 인지과학의 역사를 다루면서 차차 좀 다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원론으로서 사이좋게 지내냐?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사고방식이었죠. 관점이었죠. 야, 몸 따로 있고 영혼 따로 있어. 육체적 실체가 따로 있고 관념적, 심리적 실체가 따로 있어.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두면은 과학적 영역 내가 존중할게요. 대신에 인문학적인 영역, 우리의 심리적 영역 존중해 주세요. 과학이 침투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딱 나누면 뉴턴이 침투할 수 없는 뉴턴이 과학의 그 근대 과학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냐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게 현대 인지과학의 주된 관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화났어요. 그럼 혈압이 오르겠죠. 왜 올라? 혈압이 오르는 거하고 화난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건 물리적인 입자들과 우리 생리적인 현상과 심리적인 현상과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 너 존중해. 내 영역 존중해.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0세기에 등장한 세 가지 과학적 응답을 좀 살펴보자면, 행동주의가 있고요. 기능주의가 있고, 인지신경과학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과학적 응답을 이야기를 해요. 먼저 행동주의를 좀 살펴보면은, 행동주의는 기본적으로, 논리실증주의라고 하는 20세기 철학 학파를 철학적 전제로 끼고 영역을 좀 전개해 나갑니다. 어떤 거냐면은 최대한 과학적인 것만 다루자. 우리가 마음을 다뤘을 때 너무 프로이트 막 헛소리 하는 거 꿈의 해석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현상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성적인 얘기하고 아니면 내성적인 관찰의 토대를 너무 이루고 있잖아요. 이건 생각이나 느낌? 개인 너무 주관적인 보고잖아. 주관적인 보고인데 이걸 믿을만 해? 난 믿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행동주의는 관찰 가능한 것들, 반증 가능성이 존재하는 예측만 어, 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게 행동주의예요. 마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 가설 X가 참이라면 Z를 수행할 때 Y가 발생해야 한다라는 가설이 있다고 쳐봐요. 다른 어떤 가설에서 Y가 발생하지 않은 합당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이게 실험이고, 만일 Y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X는 거짓으로 추론이 되어야 되겠죠. Y가 발생하지 않아. 그럼 X는 거짓이야? 그럼 가설은 새로운 관찰의 증거에서 개정이 되겠죠. 수정되고. 그래서 반증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예측이 도출될 때까지 실험적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전반기에 시작된 행동주의라는 그런 심리학파는 이런 심리적 방법을 체계적으로 마음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출발점은 되게 과격한데, 어떻게 보면은, 실증주의와 그래서 논리실증주의라는 철학적 전제에 의해서 좀 출발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증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건 외에는 모든 것을 무시하자는 거예요. 실증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건 외에 모든 걸 싹 다 무시해. 예를 들어서 행동주의자들은 신념이나 생각, 느낌이나 욕망과 같은 되게 마음 주관적인 관찰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 내던져 버리고 객관적 자극에 대해서 주체가 보거나 만질 수 있는 반응으로 연구 영역을 한정시켰던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죠. 행동주의의 대표적인 연구들, 고전적 조건화, 파블로프에게라고 하죠. 파블로프에게. 음. 딱 먹이 줄 때마다 침 분비가 무조건 반사로 나오는데 그와 동시에 종소리라는 중성 자극. 원래는 반응이 없을 만한 종소리를 2번처럼 원래는 반응이 없죠. 근데 먹이란 무조건 자극하고 종소리하고 종소리란 중성 자극을 엮어주는 거죠. 그럼 이게 조건 자극이 돼서 조건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친분비가 되는 거죠. 오, 이게 가능해?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고전적 조건화라고 스키너를 포함한 여러 행동주의자들이 발견한 역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조작적 조건화라고 얘기를 하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이론자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조작적 조건화가 뭐냐면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강화와 처벌. 여기 달콤한 것, 오르가즘, 따스한 기후, 방실거리는 아이 등 보상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의 목록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구역질, 공복, 울고 있는 아이 등 불쾌한 것들의 목록이 있다. 만약 당신이 무엇인가를 한 뒤에 불쾌한 것 중에 하나가 발생하면 다시는 그것을 하지 마라. 그러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생기면 그것은 반복하라.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불쾌한 것 중에 하나가 발생하면 다시는 그거 하지 마라. 이게 달리 말해서 뭐예요? 그 처벌이죠, 처벌. 퍼니시먼트죠. 근데 좋은 것 중 하나가 생기면 그것을 반복하라. 강화죠, 강화. 이거에 대해서 빅뱅 이론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어, 이 구절을 간단하게 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 행동주의를 간단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You're here a lot now. Oh, am I talking too much? I'm sorry. Zip. Thank you. Chocolate? Yes, please. Oh, hey, Kim. Yeah, you know what? Hold on. Let me take this in the hall. You'll never guess who they got to replace him with. Okay. I know what you're doing. Really? Yes. You're using chocolates as positive reinforcement for what you consider correct behavior. Very good. Chocolate? No, I don't want it. Sheldon, you can't train my girlfriend like a lab rat. Actually, it turns out I can. Well, you shouldn't. There's just no pleasing you, is there, Leonard? You weren't happy with my previous approach to dealing with her, so I decided to employ operant conditioning techniques, building on the works of Thorndike and B.F. Skinner. Yet by this time next week, I believe I can have her jumping out of a pool, balancing a beach ball on her nose. 이게 전통적인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조작적 조건화를
시트콤 방식으로 재미나게 그려낸 방식이죠. 볼 때마다 되게 웃기더라고요. 네. 골 때리죠. chocolate? 이러면서, oh, very good. 이러면서 또 초콜릿 주고. 그런 것들 조작적 조건한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행동주의의 성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인지과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주요한 성과들을 이룬 건 있죠. 마음을 이렇게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연구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 어느 정도는 감을 잡게 된 계기가 되기는 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행동주의는 마음에 대해서 배제하게 됐어요. 행동주의라는 게, 심리학이라는 게 마음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마음을 다루지 마. 마음을 다루지 않으면서 마음을 다루게 되는 역설적인, 꽤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냥 내면에서 나오고 있는 그 현상들은 뭐 느낌이라거나 욕구라거나 뭐 태도라거나 생각이라거나 그런 주관적인 보고에 대해서는 다루지 마. 다루면 안 돼. 그건 과학이 아니야. 그건 너무 주관적이잖아. 그런 주관적인 관찰은 틀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어떻게 믿어? 실증 가능한 것만 믿어야지. 라고 한 논리실증주의 기반에 아주 광적인 집착이 있을 정도로 거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행동주의는 마음을 탐구하는 심리학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배제하게 됩니다. 어째서 이럴 정도로 극단적인 입장에 취하게 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타자의 마음 문제를 피하기 위함이었죠. 타자의 마음 문제. 애초부터 마음에 대해서 그 어떤 이야기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행동주의자들의 이론은 심리학이 시달리던 철학적 의심의 눈초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상 이 행동주의자들은 심리학으로부터 정신을 배제시킨 거였죠. 역설적인,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내성법으로 도출된 증거들, 뭐 자유현상이라거나 이따가 더 얘기할 꿈의 해석이라거나 등등 내성법, 자기 자신을 주관적으로 성찰하고 살펴봄으로써 도출한 주관적 보고들의 독특한 특징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내부의 생각이라는 거, 무의식이라는 게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그 숙고된 마음의 모델을 만들어내려고 했거든요. 내성법이죠, 내성법. 그래서 반세기 동안 수많은 연구소가 세워지고 공인된 전문가들이 등장하고 지적으로 저명한 거물들의 핵심 그룹이 조직되면서 정신분석적으로 도출된 아이디어들이 치료 및 연구 지침으로 자리 잡게 됐어요. 하지만 이 행동주의자들의 생각에 프로이트의 모든 이론은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주관성이란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성일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 집어쳐. 네. 관측 가능한 영역만. 이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행동주의는 심신 문제를 해결했느냐? 음, 전혀. 타자의 마음 문제도 전혀. 왜? 타자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무엇냐? 라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 된 심리학이 된 거죠. 마음은 블랙박스야. 타자의 마음 같은 건 배제하고 연구를 진행해. 마음 같은 거 신경 쓰면은 그건 안 돼. 과학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만, 실증 가능한 것만 해야지. 안에 있는 내면적인 어떤 무언가를 그건 블랙박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야.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돼. 라는 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를 회피형 심리학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는 그냥 피한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감정 연구의 암흑기라고 행동주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 연구의 암흑기라고 그래요. 이 당시에 감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우리는.
물리학과 조화를 이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라고 제럴드 에델말이라고 하는 노벨상 수상자가 마음에 대해서, 인지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한 책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행동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했어요. 물리학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의식, 사고, 믿음, 욕구 같은 모든 심리학적 특성에 대해서 금지령을 내려야만 하는가? 외견상 일원론적이지만 행동주의라는 거. 근데 그런 행동주의는 과학적 대상으로서의 마음을 부정하는 방식의 이원론일 뿐이에요. 이원론을 피하려고 행동주의를 만들어냈지만 결국에는 이원론 부정한 셈이죠. 따라서 한쪽 끝이 보류되어진 채 있는 셈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감정 연구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후에 우리는 어떤 관점을 채택하게 됐냐? 기능주의를 택하게 돼요. 기능주의란 철학적 기반을 토대로 한 인지심리학이라는 영역이 뜨게 되죠. 인지심리학이 뭐냐면 분명 내면의 정신적 사건 분명히 존재하고 이거를 배제하는 거는 굉장히 멍청한 짓이죠. 행동주의에 대해서 비판할 것들 굉장히 많아요. 철학 시간에도 심리철학 시간에도 행동주의에 대해서 다루는 게 두 차시, 또 좀 길게는 세 차시까지 다루기도 해요. 굉장히 비판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비판적인 지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만한 것들도 많고 어떻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지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할 것들이 많지만 지금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육학 박사님도 우리 모임에 좀 계시는데 그분은 뭐 한 학기 내내 뭐 행동주의를 다루실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지금은 그 뭐 1시간도 안 되게 뭐 10분도 안 되게 빠르게 넘어가는 거니까 양해 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기능주의가 나오고 나서 그래 내면의 정신적 사건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 행동주의는 뭔가 멍청한 사고방식 같아. 그래서 이 행동주의적 접근법은 다른 기능주의란 접근법에 의해서 서서히 잠식되어 가고 있죠. 인지심리학이라는 핫한 영역의 트렌디한, 그 당시로서 트렌디한 발전에 의해서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내면의 정신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 학문이었어요. 이렇게 인지심리학이 태동한 현상을 우리는 인지혁명이라고 과학사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혁명을 부추긴 거는 컴퓨터의 출현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행동주의자들은 마음의 내적 작동을 그냥 블랙박스로 간주하면서 마음 그런 거 알죠? 블랙박스야. 그냥 없애. 그래서 입력과 출력, 인풋과 아웃풋에만 출력이 초점을 맞췄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반면에 컴퓨터는 여기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컴퓨터는 해석 불가능한 물건이 아니죠. 내부 작동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없이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일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죠. 불가능하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해 심리학자들은 마음을 컴퓨터처럼 다룸으로써 마음속에서 일어난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모델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주의라는 영역이 있죠. 계산주의라고 하는 마음을 컴퓨터처럼 바라보기. 기능주의의 일환 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계산기처럼 컴퓨터처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게 계산주의예요. 계산신경과학이라는 뭐 이런 것들 다 이러한 입장을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고전적 계산주의까지 포함해서 다 마음을 컴퓨터처럼 다룸으로써 여기서 일어난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모델을 수립하자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도 그 관점은 이어져 오고 있죠. 이게 기능주의를 기반으로 한 인지심리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심리학이나 인지심리학이나 뭐 신경과학 그런 것들 조금이나마 공부하신 분들은 이 도식을 보시면 이런 게 인지심리학이구나 라는 걸 좀 더 와닿게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제가 뭔가를 관측하잖아요. 뭐 보든지 듣든지 뭐 만지든지 어떤 거 감각적으로 관측을 하잖아요. 관측을 하면 그 이후에 감각 기억에다가 잠깐 아주 잠깐 저장이 차이나에 저장이 되고 거기서 셀렉션이 선택이 돼서 우리의 작업 기억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떠오르고 있는 기억이 워킹 메모리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인데 그것이 조직이 되고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전이가 되고 다시 송출이 되고 회상이 되고 전이가 되고 회상이 되고 이러면서 견고해지는 건데 롱텀 메모리가 그 견고화 공고화가 되는 건데 콘솔리데이션이 되는 건데 그게 결국엔 퍼포먼스로 우리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기억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끔 이런 도식화를 해서 마치 마음이 이렇게 딱딱딱딱 인풋이 되고 센서리 메모리에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다음 워킹 메모리에서 어떤 계산적인 동작 작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점점 굳어지게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을 컴퓨터 바라보듯이 풀이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려는 입장을 기능주의 인지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예시를 좀 보시면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도식화해서 바라보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죠. 조금이라도 공부해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게 인지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철학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데니얼 데닛은 인지과학 분야의 철학 거장인데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하셨던 표현은 기능주의란 하는 짓이 예뻐야 예쁜 것이며 물질은 오직 물질이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 이게 무슨 입장인데? 조금 아리송한데? 이걸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기능주의자들은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든지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만 하면 상관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젓가락질을 할 때, 식사를 하면서 젓가락질을 할 때 젓가락질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는 나무로 수행을 하든지 나무젓가락으로 수행을 하든지 은젓가락으로 수행을 하든지 쇠젓가락으로 수행을 하든지 금젓가락으로 수행을 하든지 그 젓가락을 이루는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든지 그 기능만 제대로 수행하면 상관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젓가락 우리가 쓸 때 또 마찬가지잖아. 이게 뭘로 이루어져 있든 뭔 상관이야. 제대로 잘 집기만 하고 우리가 그걸 잘 먹기만 하면 상관없지. 그게 대표적인 기능주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령 어떤 기계 장치가 파이프와 펌프로 피를 몸에 순환시키는 심장의 기능을 한다면 심장은 그런 인공심장으로 대체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라고 하는 게 기능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마음의 기능이 뭘까? 그러니까 다양한 하드웨어로 실현 가능하다는 게 이런 기능이란 소프트웨어를 다양한 하드웨어로 실현 가능하다는 게 기능주의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인지심리학자들 잘됐다. 해부학 연구할 필요 없다. 해부학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구나. 해부학 용어들 외울 필요 없겠구나. 라는 식의 반 농담, 반 진담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데니얼 데니시 해상을 하죠. 의식이라는 꿈이라는 책에 그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헛된 꿈이었다는 생각을 나중에 인지신경과학에서 좀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마음의 기능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그럼 마음이라는 거는 기능주의적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기능만 수행하면 장땡이라면서 하드웨어가 뭐든지 그럼 기능이 뭔데?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마음의 기능을 기능주의자들이 파악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정보 처리 과정은 우리 몸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데 중요한 기능, 예쁜 짓을 하는 거죠. 이런 예쁜 짓을 해야 예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드웨어로 예쁜 놈이기 때문에 예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예쁜 짓을 하는 애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애기 때문에 본질이라는 게 있지 않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그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다 예쁜 짓을 하는 걸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정보 처리 과정은 특히 뇌를 중심으로 해서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진 신경망의 뉴럴 네트워크의 계산, 컴퓨테이션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주의를 일관적으로 밀고 나가면 재미난 사고 실험들을 통해서 재미난 질문들까지 가능해져요. 우리 뇌의 모든 신경세포들을 인공 뉴런으로 대체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 정도는 바꿀 수 있거든요.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인공 와우 같은 건 지금도 충분히 만들어져 있죠. 인공 달팽이관. 그것도 신경세포, 우리 그 귀에 있는 신경세포를 인공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경세포라는 거는 전기 신호를 전달해주는 매개체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쇠 도선으로 하든지, 뭐, 은도선으로 하든지, 뭐, 아니, 물론 잘 전달해야 되겠지만, 잘 전달하게끔만 만든다면, 공학적으로. 그게 뭐, 바이올로지컬한 유기체 신경세포든지, 그게 아니든지 뭔 상관이라는 거야. 라는 생각 기반으로 잘 만들어진 게 사실 인공 와우예요. 인공 달팽이관. 어. 그것도 사실 기능주의의 일환인 거예요. 근데 정말 정말 극단적으로 우리 뇌의 모든 신경세포들을 인공 뉴런으로 대체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혹은 사이보그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이거는 기능주의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정말로 뇌의 모든 신경세포들을 인공 뉴런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기능주의 자체의 난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어, 기능주의 그러면 너 뭘로든 그런 마음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해도 정말로 이런 식으로 인공 뉴런을 다 대체해도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반론에 꽤 강력해 보이는 직관적 반론에 있어서 어떻게 직면할 수 있는지 그런 난점이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다 많이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지점들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세 번째 주요한 응답까지 잠깐 이야기를 하고 10분 정도 쉴 건데 인지신경과학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런 심신 문제에 대해서 과학이 내놓은 세 번째 주요한 응답은 인지심리학과 더불어 나란히 발전했지만 우리 20세기 끝 무렵에 들면서 오히려 인지심리학을 압도하게 돼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인지신경과학이라고 하는 접근법이고 우리 인지신경과학은 마음의 하드웨어에 초점을 맞춰요. 하드웨어가 뭐든지 뭐 기능만 수행하면 장땡인 거 아니야? 라는 아주 극단적인 기능주의도 있지만 이거는 기능주의를 어느 정도 수행하면서 마음의 하드웨어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게 돼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죠. 진화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효소,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진화사를 봤을 때 그렇다라는 입장도 있고 여러 입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일일이 얘기할 수 없는 걸 좀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살아있는 두뇌의 역동이 직접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온갖 생리적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죠. 행동주의 시대의 신경생리학자들에게는 이런 기술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의지. 이의지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fMRI, PET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겨나게 됐고 이걸 통해서 정확히 두뇌의 어떤 과정이 어떤 여러 정신적 상태를 일으키는지 식별할 수 있게 됐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광유학, 옵토제네틱스, 신경다발 추적법 등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이 생겨나게 돼서 더 자세히 뇌를 더 알 수 있게 되면서 어, 더 많이 알게 됐다. 어, 기능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서도 동시에 그 내적 영역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동시에 인풋과 아웃풋에만 신경 쓰지 않고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인풋과 아웃풋에 국한하지 않으면서도 행동주의자들이 품었던 노골적인 경험주의적 소망의 끝을 실현시켜 주는 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이렇게까지 경험주의의 소망을 행동주의자들의 소망과 로망을 뭔가 실현시켜 주게 되는 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 계산 인지신경과학이라는 영역까지도 생겨나게 됐죠. 굉장히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정말 이런 인지신경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뉴럴 레벨이라거나 신경과학을 엄청 잘 몰라도 할 수 있는 영역, 컴퓨테이셔널하게 컴퓨터 잘 다루고, 실험, 어떤 좋은 아이디어 내고, 좋은 모델 잘 세우고, 모델링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인지신경과학 연구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물학적인 거 그렇게, 물론 어느 정도 기본은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기존의 신경과학 연구자들만큼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주변 연구자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좀 있죠.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최근에 들어서도 꽤 대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아가서, 어, 그래서, 종합해서, 지금까지 파트 1을 마무리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그래, 좋아. 신경심리학이라는 거는 정말 감탄할 학문이야. 진짜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 그런데, 행동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능주의? 글쎄, 뭔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내부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됐지만, 글쎄, 그것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라거나 느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게 된 것 같고. 근데 인지신경과학도 여전히 수준에 대해서 설명하긴 했지만, 여기 의식의 수준은 설명하긴 했지만, 여전히 느낌이라거나 그런 의식의 내용은 좀 도외시하게 된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정말로 두뇌가 위장이나 폐와 다를 바가 없을까? 올리버 섹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올리버 섹스라고 하는 유명 신경학자가. 기존의 인지신경과학과는 좀, 거리를 두면서 느낌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느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한 신경학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명백히 뇌가 위장이나 폐와 다른 건 뭐냐면, 두뇌로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어떤 상태가 있다는 사실이죠. 다른 신체 부위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장기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그 장기 자체로부터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에서 일어난 신경 임펄스가 전기신호 매개체를 거쳐가지고 뇌에 도달한 뒤에야 감각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뇌 조직만의 독특한 속성은 감각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능력은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진화하고 존재한 게 아닐까. 무언가를 하기 위해 나타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그게 사실이라면, 난 차를 끓여 마셔야겠어. 라고 자발적으로 결심할 때 그러해 보이듯. 만약 주관적 경험이 인과적인 영향력을 행동에 끼친다면, 내 결단이 내 뇌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끼친다면, 그러니까 과학적 설명에서 주관적 경험을 빠뜨릴 경우에 우리는 심각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가게 된 셈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1980년대에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는 게 그런 통탄이 파트 1, 간략한 인지과학의 역사를 다루면서 솜즈가 종합하고 그 이후에 내린 결론이에요. 의식의 내용, 느낌에 대해서는 여전히 도외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꿈에 대해서 좀 다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고자 한 내용들의 파트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 너무너무 이거는 뭐 한 학기 내내 좀 다뤄도 좀 모자른, 어, 방대한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조금 너무 급하게 넘어간 감도 있을 거예요. 솜즈도 이렇게 좀 정리를 빠르게 했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중에 혹시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거나, 뭐 질의응답이라거나, 뭐 혹은 좀 생각 나누고 싶다거나,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뭐든지 좀 얘기 나눠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